금융과세가 강화되면서 중산층이 활용할 만한 재테크 수단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금융과세의 방향을 신선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올해 세제 개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서민지원 부자 증세입니다. 종합소득과세 기준금액을 대폭 낮추고 즉시연금 비과세는 폐지하는 한편 재형저축은 되살아났습니다. 올해부터 금융소득이 2천만 원만 넘어도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현행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대폭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연이율 4% 수준의 10억 원 이상 예금이 있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5억 원 이상이어도 대상이 됩니다. 이로 인해 당장 과세 대상자가 4배가량 늘고 연간 3천억 원 이상의 세수가 추가로 거칠 전망입니다. 가입금액 2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형 즉시연금 보험도 오는 16일부터 과세됩니다. 저축성 보험인 경우에는 2억 원 기준으로 한도를 정했다. 보험 제도 개선에 대한 시행 일자는 저희들의 2월 15일 예정입니다만은 시행령이 공포가 되고 나면은 공포일로부터 가입하는 보험 계약분부터 즉시연금이 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 때문입니다.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인 재형저축은 18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재형저축은 이름 그대로 서민과 중산층의 장기저축을 유도해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한 취지입니다. 적금, 펀드, 보험까지 모든 금융회사가 다루는 적립식 금융상품으로 7년 이상 저축액을 유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소득세가 무려 14%나 면제됩니다. 다만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상품인 만큼 연봉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소득금액이 3,5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연간 500억 원 정도로 소득세를 지원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재형저축이 서민 가계의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올해 세법 개정으로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네. 먼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크게 늘었죠? 좀 현실감 있게 설명해 주십시오.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낮아지면서 그동안 대상이 아니었던 중산층도 재테크에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금리가 3.5%인 1년 정기예금을 12억 원 정도 넣으면 과세 대상이 됐지만 이제는 6억 원 정도만 넣어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3년 정기예금의 경우에는 2억 원만 넣어도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최대 38%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다만 과세 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비교과세 효과로 근로소득 없이 연간 금융소득 7,220만 원까지는 연 14% 세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근로소득 과세 표준이 5천만 원이고 금융소득이 3천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분인 1천만 원에 대해서는 24%의 세금을 물게 됩니다. 특히나 지금과 같이 저금리 장기화 상황에서는 이자 0.1%에서도 가뜩이나 민감한데요. 세금까지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 되면서 금융회사의 재테크에 대한 문의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부과된 세금은 모두 내야 합니다. 피할 수는 없겠지만 줄이는 방법은 있겠죠? 네, 가급적이면 비과세라든지 아니면 분리과세가 가능한 상품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시연금이나 저축성 보험, 물가연동국채 등 비과세 상품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금융소득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월지급형 ELS 상품이나 월지급식 해외 채권 펀드 등을 활용해서 소득을 분산시키는 방법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곧 비과세 혜택이 끝나는 즉시연금이 2월 판매분이 며칠 만에 거의 동이 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달 16일부터 2억 원 초과 즉시연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는 만큼 비과세 막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이에 따라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즉시연금 2월 판매분이 대부분 금융사에서 동이 난 상태입니다. 막차를 놓쳤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비과세 혜택에 현혹돼 즉시연금에 묻지마 가입하는 것도 좋지만은 않습니다. 2월 중순 이후에도 2억 원 이하와 월납식의 경우 비과세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부부가 따로 가입하게 되면 4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가 연동 국채 또한 비과세 상품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비과세나 분리과세가 가능한 상품 중에서 브라질 국채나 물가 연동 국채도 최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관심이 높은 물가 연동 국채는 원금과 이자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지급하는 국채 상품입니다.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투자한 원금과 이자가 증액이 돼 실질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 물가 상승으로 인한 표면 이자에 대해서만 이자 소득세를 과세하고 원금 증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과거 10년 물가가 전년 대비로 하락한 적이 없었고 국가가 원금을 보장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한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물가채,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가채 같은 경우도 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는 아주 특별한 채권입니다. 그리고 지금 발행되어 있는 11-4 같은 경우는 거래가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그 물가연동국채 같은 경우는 정부가 물가가 혹시 하락하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채권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는 채권, 특히 이거는 금융소득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분리과세도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네, 절세보다는 초과 수익을 누리겠다는 공격적인 투자자들은 어떤 곳에 투자해야 될까요? 네, 올해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이제 절세 부분도 중요하지만 플러스로 추가적인 수익을 가져가 보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이미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에는 절세형 상품보다는 수익률을 좀 더 낼 수 있는 상품을 선호하게 되는데요. 투자형 상품 중에서도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1kg짜리 골드바는 실물 투자라 처음 살 때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단점도 있지만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절세형 투자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관건인데요. 은행 PB들은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어 안전자산인 금의 시세가 올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도 위험 자산으로 옮겨가면서 포트폴리오 일부를 직접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개별주 추천을 원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고요. 비과세인 국내 주식형 펀드와 월 지급식 ELS에도 관심이 높습니다. 국내 채권보다 수익률이 좋은 해외 채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비과세 상품으로는 해외 채권 ETF와 미래에셋생명의 변액보험 상품인데 그 진심의 차이라는 상품 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 지급식 ELS를 제한드리는 이유는 수익이 한꺼번에 잡히는 걸 방지하고 매월 약정된 이자를 지급을 해드리면서 세금을 좀 절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는 좋은 툴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채권 ETF에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거기서 발생하는 소득이 종합과세로 분류가 되는 게 아니라 양도소득세로 분류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재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자산가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었다면 이제 사회 초년병이나 서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상품이 나왔죠. 바로 재형저축인데요. 18년 만에 부활하는 재형저축 어떤 상품입니까? 네,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서 지난 1995년 폐지했던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3월 은행을 시작으로 증권 등 전 업권에서 출시할 예정인데요. 1년간 1,200만 원 한도로 분기별로 300만 원 또는 월 100만 원꼴로 낼 수 있습니다. 7년 이상 유지하면 기본적으로 소득세 14%가 면제가 되고 또 7년 만기가 되면 1회에 한해서 3년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과표 기준이 아니라 실소득 기준으로 5천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개인이 대상입니다. 소득 요건은 가입 시점에만 충족하면 되고요. 이후 소득이 늘어도 상관은 없지만 7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하거나 해지 시에는 비과세 혜택분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해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작년 신입사원은 근로소득 책정이 정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올해 가입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근로소득자의 경우 80%가 해당이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가입 대상인 경우 적극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유망해 보이는 건 일단 재형저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격 조건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들 적극적으로 한 계좌씩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하겠습니다. 재형저축은 어느 금융권에서는 다 가입하실 수 있어요. 적금이든 펀드든 하실 수 있는데 이 군을 통해서 가입하게 되면 다 비과세거든요. 7년 이상 3년 거친 10년까지만.
네. 이 제형 저축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증권이나 보험회사에서도 할 수가 있군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다를까요? 네, 은행들의 경우에는 차별화 전략 결국 금리일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법적으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는 상태에서 일단 금리 외에 큰 차별화 포인트를 찾기 어렵겠지만 금리 자체도 은행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대동소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은행들은 현재 내부에서 금리 차별화 전략을 치열하게 강구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약간의 부가 서비스를 통해서도 차별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3, 4년 정도는 고정금리로 가고요. 그 다음에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형태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부가 서비스나 금리 등 계획이 나온 단계는 아닙니다. 증권사들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약관을 승인하게 되면 이르면 3월 제형저축 출시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증권업계 관계자는 은행이 주로 팔게 될 제형저축과는 타겟이 조금 다르다며 펀드의 경우에는 증권사가 역량이 있는 만큼 은행보다 유리한 점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보험사의 경우에는 저금리로 인한 역마진이 우려돼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부 보험사에서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출시를 하게 될 경우 아마도 고정금리형은 힘들어 보이고 변동금리형의 최저 보증 이유를 제시하는 형태의 모습으로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금융상품으로 절세하는 법 김동욱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